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화요일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서치 아름 김도윤 연구원이 또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오늘은 주제 한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K-모듈러 고성장 불붙나. 오늘 굉장히 힘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리서치 아름에서 K-모듈러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보시면 지난 5월에 G7 정상회담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사우디부터 해서 G7이 열리는 일본까지 순회를 해서 다 만났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현지 시간 21일에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리면서 이 재건에 대한 규모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모듈러 건축기업을 뽑아오신 이유 알아볼까요? 네, 일단 보고서 발간 전에는 당연히 이제 회의가 전이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치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주셨던 그 21일 날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회에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직접 그 화상으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 일정으로 열렸고 약 60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해서 단기적인 지원 외에도 아무래도 전쟁 종결 후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그런 부흥을 위해서 그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참가 촉진까지도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건과 에너지 공급망 정비를 위해서 13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고요.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독특했던 게 이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혜택을 부여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인 국가고 전후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이제 자국 보험회사와 협력을 해서 리스크를 덜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이 비즈니스 협약에 38개 국가의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영국 역시 최대 2억 5천만 파운드, 하나 기준으로는 한 4천억 원 넘는 금액의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0억 달러, 하나 약 3.9조 원 규모로는 이제 세계은행 대출을 영국 정부가 보증한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졌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이나 학교 이런 공공시설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년간 500억 유로, 하나 기준으로 약 70조 원까지도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등 각국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속속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는 재건을 위해서 한 1년 동안만 하더라도 하나 약 8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한 부분이고요. 지난해 이제 이런 상황들 통해서 우크라이나 베레슈크 부총리 겸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다가 좀 지원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모듈러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고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큰 대기업들 위주로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 사업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해외 쪽 사업 부문에서 중요한 토픽으로 보고 전사 차원에서 전략 방안을 추진 중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됐을 때 이런 모듈러 주택이 좀 중요한 품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모듈러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립니다. 마셜 플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곳을 이제 원조를 하면서, 원조한다는 건 이제 돈도 좀 빌려주고, 이제 그 돈이 들어간 부분에서 수주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또 화랑을 이어가는 그런 산업들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12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면서, 지난달에 나온 기사에서는 이달부터 수주전이 막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조만간 소식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을 대표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섹터로 꼽아주셨는데 모듈러 건축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까요? 기존의 건축 공법 대비해서 장점이 있을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공법인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레고를 저는 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네. 레고형 건축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조립식 이 공법이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와 부품의 70%에서 80% 이상을 표준화된 모듈러 단위로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기존 현장 시공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뭐 학교, 공장, 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교회를 좀 새로 짓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터를 이제 닦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 높아진 건물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좀 레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저희 주변 공장에서 주변 생활하시다가 주변 공사 현장들 보시는 것도 실제 그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네. 일단은 주택이나 학교 이렇게 당장에 좀 필요한 곳들의 수요가 우선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짓는데 또 기존처럼 2년, 3년 걸리게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모듈러 건축이 공법이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기둥, 슬래브, 즉 구조물들, 그리고 이제 수평, 하조, 지지 구조재 등 주요 구조물과 창호, 외벽, 전선 및 파이프, 욕실 등 부품까지도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건설 기술이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공법이다 보니까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방법과 달리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최대 절반까지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음과 이제 그 분진 발생이 적고 조립식으로 불필요한 자재 낭비까지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또한 건물을 철거했을 때도 모듈러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재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친환경적으로도 폐기물 발생까지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건축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서 친환경적 기술로 최근에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빠른 복구가 필요한 사실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평소라면 저희가 접하지 않을 이런 전후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건설을 하다 보면은 그 건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그 실적의 계절성이 나타났던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이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서 매출 인식률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들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 네옴시티를 지으러 가는 많은 그 직원들의 사택도 역시 모듈러 주택으로 짓겠다라는 내용들도 뉴스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공사 기간 단축,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모듈러 아파트가 탄소 배출량 17.5%를 덜 내뿜는다라는 내용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등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모듈러 건축 시장의 현황과 전망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보다 조금 더 보편화된 국가들에서 이제 나오는 통계적인 수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계 각국 정부가 이런 친환경적, 최근에 좀 워낙에 화두가 되는 이슈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모듈러 시장 규모는 21년도에 680억 달러에서 25년도 11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그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야외에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 조금 대비할 수 없는 상황들에도 조금 이제 노출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도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빌딩 기술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더불어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에서도 언급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건축업계에서 사실 뭐 전략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모듈러 공법이 상당히 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계속 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확장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을 미래 먹거리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 상황이고요.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 정책적인 움직임과 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건설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듈러 건축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마그마님께서도 모듈러가 추세 맞는 것 같습니다. 렌탈 쪽도 확대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관련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다스코 이렇게 세 기업을 꼽아주셨는데 각사별로 모듈러 건축에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기술력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모듈러 쪽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주요 기저제 두 개를 좀 배경으로 저희가 같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별로 어떻게 수혜가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듈러 건축에서는 판넬과 데크 플레이트라는 두 가지 자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판넬은 흔히들 말해주시는 그 거푸집을 뜻하는데요. 모듈러 건축에서는 이 별도의 구조물 없이 판넬만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고 해서 중요도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용어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서는 뭐 합성 수지나 알루미늄 패널 등도 쓰인다고 하고요. 네.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자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바닥 공사 없이도 H붐을 활용해서 2층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이런 공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신속함, 간편함, 표준화를 지향하는 모듈러 건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넬과 데크 플레이트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판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류창고 등에서 이제 좋지 않았던 이런 화재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난연성을 강화한 고가 판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모든 창고나 공장의 준불연 판넬 의무화, 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 건축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런 모듈러 건축 공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부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장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자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연성이 강화된 고가 판넬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기업의 수도 적고 품질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기 판넬을 제조하는 기업에는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성장 산업이 되겠는데요. 다른 건축 자재와 같이 건설 시장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존 공법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장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공법이 간단한 데크 플레이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쪽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R&D가 들어가면서 많은 그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체형 데크보다도 마찬가지로 단열 기능이 강화된 단열 데크, 그리고 2형 데크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데크가 부각이 되면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좀 설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모듈러 건축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단열 쪽에서 정책적인 그 드라이버가 걸리면서 동방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성능 판넬과 데크 플레이트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배경에서 금강공업과 덕신하우징, 다스코 각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판넬 쪽에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2018년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꾸준히 모듈러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기존 철근 콘크리트 습식 공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균일한 고품질 시공이 가능하고 작업 안전성 확보를 보유한 모듈러 건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최대 한 달 이상 실제로 단축한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넬 쪽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 금강공업이고 이제 덕신하우징 쪽에서 데크플레이트 전문 기업입니다. 하부 강판 타령 친환경 에코데크도 개발을 했고요. 용접점 비노출 스피드테크 조금 더 그 단축 기간을, 시공 기간을 줄인 그런 데크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데크 플레이트들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좀 미리 진행을 해 놓으면서 1,400억 원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해 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넬 쪽이 금강공업, 데크플레이트가 덕신하우징, 마지막으로 이제 다스코는 데크플레이트와 단열재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크플레이트 쪽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철강지 38%, 건축자재 35%, SOC 15%, 에너지 12% 정도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금강공업, 판넬, 덕신하우징, 다스코, 데크플레이트, 그리고 다스코는 단열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임자님께서는 모듈 안 됩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별로 그렇게 모듈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세 기업을 꼽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도 사실 있어요. 관련주 중에서. 네. 오늘 SY 같은 쪽이 사실 주가는 더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세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구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한 1.1조 원 정도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입니다. 부채가 한 6,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1,000억 정도, 유동차입금이 4,000억 정도, 비유동차입금이 760억 원 정도입니다.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이제 그 차입금 규모가 좀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산 규모가 크고 유형 자산이 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재무구조랑 같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판넬 사업 외에도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료 사업, 강관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고려 산업의 매출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성장률을 봤을 때는 판넬 쪽이 26.3%, 사료 산업 쪽이 32.4%였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이런 쪽이 좀 배경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사료가 36%, 판넬이 29%, 강관이 20%, 선박이 16% 정도입니다. 판넬 외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이제 미국 1위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에게 중장비용 스핀들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품질 및 납기 인증을 획득을 해서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모듈러 사업 외에도 이제 캐터필러의 중장비 기계가 재건 사업에 투입될 때 마찬가지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스핀들은 그 공작기계 부품의 하나로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한 1,5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고요. 부채가 한 600억 원 정도, 단장기 차입금이 280억 정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75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네, 덕신하우징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분도 좀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세워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업계에서는 좀 드물게 해외 진출을 일찍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는 미국에도 생산 공장을 지으면서 향후에 미국과 그리고 동남아 기반에서 태국 그리고 네옴시티 사업이 진행돼 사우디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매출액이 YY 기준 34.2%, 영업이익은 387%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이제 이뤄낼 정도의 그런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춰놨고 생산시설 자동화까지 일어나서
원가율 감소가 좀 확인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스코 같은 경우가 한 3,350억 원 정도 되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가 한 1,9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460억 원 정도, 단장기 차입금이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데크 플레이트와 단열재를 주로 생산하는 건축자재 부문 외에 조금 지켜볼 만한 부문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에너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소음 저감 시설과 도로 안전 시설물 등의 SOC 사업 부문, 그리고 선조립 용접 철근을 제조하는 철강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철강제가 한 38%, 건축자재가 35%, SOC 15%, 에너지 11% 정도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 구조용 용접 철근 매트를 이용한 철근 선 조립 공법, 그 모듈러 쪽에 활용될 만한 기술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WBM이라고 하는데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LH의 신기술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술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주택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듈러 건축의 미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네, 아무래도 H건설 같은 큰 건설사들에서 이제 전략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인건비나 주요 자재 쪽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싸게 지을 건데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H건설사 쪽에 있는 한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 사업장에서 오른 인건비랑 자재비를 다시 엑셀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40억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 효율화적인 쪽에다가 논점을 두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향성은 실제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듈러 주택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층간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용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고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GE건설과 L전자가 최근에 이 소형 모듈러 주택 상품화 개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꼭 아파트를 대체하거나 뭐 이런 큰 건물을 대체한다기보다도 네. 시골의 전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 뭐 우크라이나처럼 빠르게 지어져야 하는 이제 그 간이식 학교, 병원 이런 쪽에서 좀 더 방향성이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세컨하우스로 최고다. 또 공용 건축물로도 최고입니다라고 어떤 분께서 또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리스크 요소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시들해지면 주가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축기업들이다 보니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좀 주가가 재미가 없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의견은 실제 재건이 시작되면 빠진다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실 거고 네. 또 이제 실제 그 재건이 시작돼서 이제 실적에 붙을 때 주가가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그 매매 시나리오에서 다만 좀 정보가 부족했던 기업들,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전달 관점으로 드린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뭐 재건 추이에 따라서 오르고 빠질 수는 있으나 어떻다는 말씀이죠? 리스크가 있다 없다. 리스크는 시장의 소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실제 사실 그 기자분께서 기사 써주신 것도 좀 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냐. 아직 뭐 미사일이 오고 가는 상황에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남아 있다고 보세요? 네, 기대감은 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사실 국내 이런 시장은 대기업을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쪽에서 결국에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런 관련 기자재들에 대한 발주가 나오고 빌링을 끊고 뭐 매출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 쪽에서 이런 모듈러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사실 그 대표님이 전략회의에서 해라라고 하면 이제 영업팀은 이제 관련된 기자재를 이제 발주해서 가져와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모듈러 건축이 저희 사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해서 발주가 나오고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없었던 부분에서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봤을 때 아직 체크 포인트로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수순이 좀 더 남아있는 부분들 뉴스 플로우로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원님 생각하시는 각 종목별 투자 포인트, 주가 전망 가능하시면 전망까지도 해주세요. 네,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 먼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종목별로 투자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렸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금강공업은 판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핵심 자재를 제품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수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있겠고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기술로 채택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하우스에서 이번에 제시한 게 없어서 네. 제 개인적 의견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모듈러의 고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업황과 산업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